자, 이제 마지막 제19장 노인학대 복지서비스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학대에 대한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 생각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아동학대도 그렇고 노인학대도 그렇고 사회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학대의 주 원인 아니면 학대를 하고 있는 주 가학자들이 누군가를 설명을 하시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동학대의 주 학대를 가하시는 분들이 누구시던가요? 가족, 친척, 형제들입니다. 안타깝죠? 또 우리가 보셨던 그 천안 지역에서 있던 그 아이 사망 소식도 계모셨죠? 가족이시죠, 현재? 창원에서의 사건도 계모, 친엄마죠. 그 다음에 천안 사건도 뭐 아직 뉴스를 통해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아빠도 가해에 훈육을 했다라고 하면서 가해에 참여를 하셨다고 그렇게 뉴스에서 들었는데 실제 가족들이 가해를 가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아동의 성폭력, 여성의 성폭력일 경우에도 다 지인들이나 그런 어떤 안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그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도 이따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그런 신고 의무자들이 적극적인 신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사회 체계 아니면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런 신고를 받았을 때 경찰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공권력이 개입해서 아이의 안전을 아니면 독거노인의 안전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노인 복지를 잘 만드는 아니면 아동 복지 서비스가 잘 구축되어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학대에 관한 부분들, 노인이 되었든 아이에 되었든 상관없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학대, 노인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성적 폭력 이런 부분들은 이제 눈으로 보이시죠. 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학대, 방임, 유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아실 수 없습니다. 아이에 관한 문제도 똑같고요. 유기 어디 한 군데 뭐 이렇게 개인의 생활을 좀 못하고 자유스럽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방임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고 놔두는 거죠.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또 경제적인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으면 학생이 되었든 어른이 되었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아니면 교통편을 이용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어려움이 있거나 배고픈 허기를 달래기 위해 뭘 사먹어야 될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달랠 수가 없죠. 그런 것들도 학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는 노인에게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 방임 및 유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노인의 경제적 인정성은 학대를 경험하는 가장 큰 잠재적인 요인입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에 노인의 학대에 있어서는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학대를 가학자로 지적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대개의 경우 지금 노인 세대들은 저희 세대와는 달라서 그 어머니들이 아이에 대한 부양 그 전에는 이제 아이도 가족의 수도 많았고요. 자녀분들의 수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인들이 밖에 나가서 경제 생활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5명만 아이를 낳는다고 2년 토굴로 낳는다라고 해도 막내까지 낳는데 한 8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거고요. 그 10년의 막내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나이, 최소 6, 7살이 될 때, 8살, 초등학교만 8살이 될 때까지만 하면 그 20년을 아이를 키우는 데만 온 정신을 쏟으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그 활동을 할 수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편이 뭐 가해자다 그러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가해의 어떤 여건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의존성은 대개 부인분들이 신랑에게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서 자녀분들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또 다른 가해의 유형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장애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재난 사건이나 뭐 사고를 당해서 내가 어떤 신체적인 활동이 부자스러워서 경제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학대에 대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노인의 신체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또 인지장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또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의존성에 대한 정도가 높아져서 가족들이 부양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그거를 학대를 통해서 학대를 초래하게 되는 원인으로도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대의 전형적인 희생자는 75세의 여성 노인으로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손상되어 있고 학대자와 동거하면서 그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안타까운 어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족 상황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이 그랬었다라고 그러면 가족 상황적인 요인, 이제 의존적인 노인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경제사적인 문제, 또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그 부양자가 몸이 불편할 경우에, 또 노부모와 부양자 모두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에, 또 적절하지 못한 주거 문제나 노부모와 성인 자녀 관계가 불합리한 경우,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양자가 부양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그런 학대로 이어지는 상황적인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또 사회 문화적인 요인으로 보면 노인에 대한 차별에 관한 부분들.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노인분들이 어떤 사회 문제로 노인에 관한 부양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도 있었죠. 또 노인분들의 의료비 문제. 그래서 뭐 장기 요양보험에 관한 어떤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의료적인 학대들, 질병에 관한 부분들을 제때 치료받지 못하게 받을 수 없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부양 스트레스로 인해서 학대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문화적인 이유가 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가족 내 구조적인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또 좀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생명이 오랜 사시다 보니까 이 전보다는 길어진 수명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원조 요청에 관한 부분들이 수동적인 요청이라는 이야기는 그 노인복지에 대한 서비스들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생활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찾아와주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찾아가서 담당자한테 신고하고 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도와주세요 해야 서류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신청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문화적인 요인이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당연히 내가 아이를 낳았으니 그 아이한테 부양을 해주겠지 하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고요. 사회정책적인 요인으로는 정부가 아니면 지역사회가 노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지 않았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사회 문제가 되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다 보니까 또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 요양 문제나 전문 어떤 노인분들을 위한 어떤 그 복지기관들, 서비스 기관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개입들이 좀 많이 필요한 케이스들이 바로 노인에 관한 문제 중에서도 특히나 학대에 관한 부분들로 보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학대가 발생하는 공간을 좀 나눠서 보면 두 가지로 노인 학대 유형을
학대는 시설에서의 학대로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니까 뭐 상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가정에서의 학대에 관한 문제, 또 시설에서의 여러 가지 학대의 문제가 우리가 매스컴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관심도 가지고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제언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인학대의 행태적인 분류인데요. 신체적인 학대, 심리정서적인 학대, 그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329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인학대의 유형은 이제 유형들을 보면 신체적인 학대, 언어 정서적인 학대, 그다음에 성적 학대, 경제적인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뭐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에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기말고사에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뭐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여러분들 교재 331페이지입니다. 자,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신고가 당연히 돼야 되죠. 요새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노인이 어떤 이렇게 신체적인 어떤 학대를 당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신고 당연히 하셔야 되죠. 신고 의무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뭐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또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또 장애인복지기관에서 계시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으시죠.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들, 의료기관의 노인복지시설의 담당자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 이렇게 정말 많으신 분들이 노인 학대를 발견하거나 그런 어떤 의심되는 사례를 봤을 때는 담당 기관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노인 학대에 대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우리나라 이제 노인 학대에 대한 현황을 좀 보면 노인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상담 사례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 학대에 대한 사례가. 노인 학대 상담 건수는 2005년 13,800여 건에서 2009년 4년 후에는 보통 46,800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고요. 접수 후에 실제 노인 학대로 판명된 신고 건수도 2009년에는 약 2,67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법적인 장치들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첫 번째 긴급전화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 노인학대 전화 1577-1389 또는 110번 아니면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나 노인학대자를 발견을 하시면 이곳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조치를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절차하고 응급조치 의무사항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학대를 알게 될 때에는 누구든지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요. 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의 기관장, 종사자,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까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발견하시면 아동학대도 그렇고요. 당연히 신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사회복지 공부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100% 신고 의무자입니다. 꼭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대 피해 노인은 25기간 3개월, 부득이한 경우에 2개월 연장할 수 있고요. 학대 재발 등으로 신고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퇴소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했을 때 시도 승인을 거쳐서 재입소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이런 센터나 이런 데는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이분들이
가족과 떨어져서 아니면 가해자부터 떨어져서 지낼 수 있는 어떤 독립적인 공간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법적 제도적인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3개월이나 1개월 있다가 다시 그 기간이 지나서 보호 기간이 끝났을 때 가해자인 줄을 알면서도 그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요. 아동의 경우도 그렇고 노인 학대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곳으로 피해서 머물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시면 가장 좋은데 아이들도 지난번에 그 사건도 그 아동보호 사건도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도 아이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나마 이번에는 이제 큰 집으로 가겠다 해서 그 보호 위탁 과정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갈 수 있었지만 그런 어떤 부분들을 사회복지 전문 기관에 아니면 아동복지 전문 기관의 종사자들이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강제로 외국처럼 분리해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위탁 과정이나 위탁 과정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갖추는 것들도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보호 장치들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보호 정책들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돼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이제 그 후견 성년의 제도들을 만들고 있죠. 예. 거기서 보면 이제 노인 학대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 가족적인 차원이 있고 사회적인 차원으로 보면 큰 세 가지의 테두리로 보호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을 보면 노인의 의존성을 좀 주고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가족 및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부당한 처우로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가족적인 차원에서도 노년기의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거 가해자인 당신도 곧 노인이 될 거다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당신이 부모를 가해하는 걸 당신 아들이 보고 있는데 당신이 노인이 됐을 때 당신 가족 아이는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성의 시간들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개인적인 특성으로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다음에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서 가족들이 건강하게 노인분들을 부양하고 아이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교육의 기회를 삼아주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사회적인 차원으로는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좀 강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사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교육과 이슈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우리 노인분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노화돼서 이렇게 사회경제로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존장으로서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분들이다라는 것을 사회적 이슈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방임된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또 지원에 유관기관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학대받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을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돌봐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들을 갖추는 것들이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노인 학대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후견제도, 성년 후견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4가지라고 합니다.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임의 후견. 그래서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을 때 성년 후견을 하는 거고요. 한정 후견은 한정적으로 하는 것, 한정적으로 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어떤 권한을 대신 행사해 주시는 거죠. 특정 후견은 말 그대로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임의 후견은 계약의 정황과에 따라서 다 이제 법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되고요. 성년 후견은 정신적으로 아니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나 판단의 능력이 안 될 때 본인이나 배우자, 사촌이나 친족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합니다. 보통 이런 후견에 관한 부분들은 법원의 어떤 결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행위 능력은 성년 후견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을 상실하신 분에 대해서 성년 후견 제도를 운영을 하는 거고요.
어떤 계약을 맺고 그 계약 부분에 대해서만 후견인을 두어서 매다신 후견인이 어떤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 노인분들이 의사를 정확히 의사를 개진할 수 있거나 없거나에 상관없이 그 주변 분들을 주변의 가족이나 아니면 특정 법원을 통해서 특정 지정인을 정해두고 사회적인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지정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행위를 법적인 행위나 의사적인 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후견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노인 학대 예방 대책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우리나라의 이제 노인 복지에 관한 부분들 쭉 같이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고요. 이제 노인 복지론 이제 이 교재의 1장부터 18장까지 19장까지죠. 19장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쓰셨고요. 노인복지론이 어떤 것인지 이제 잘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학기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드립니다. 방학 잘 쉬시고요. 2학기 때 다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